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분은요, 인생이 정말 다사다난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사연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읽어볼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줄 전혀 몰랐는데요. 요즘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사연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태어나길 서울에서 태어났고 무남동녀 외동딸로 유복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지시고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셨는데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애초에 제가 태어날 때 엄마 건강이 되게 위험하실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낳으셔서 그냥 저 한 명으로 만족하셨다고 하네요.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사랑만 주시며 귀하게 키우셨는데요. 부모님에게 단 한 명뿐인 자식이고 집안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행복한 기억만 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이 이미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자라면서 사업의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재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으니 저는 아무 결핍 없이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시고 친구들도 저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져갔는데요. 우리 집 반찬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 이모님이 반찬통만 2통을 챙겨주신 적도 있어요. 어머니는 주변에 못 사는 친구가 있으면 최대한 챙겨주라고 하셨고 제가 부자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 집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놀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아버지 회사는 주로 제조업에 관한 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어렸던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원 없이 먹어서 행복했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다녀서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바쁜데도 주말에는 늘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제 방 한쪽에는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가득할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 가정주부셨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며 간식을 주셨어요. 친구들을 데려가면 편하게 놀다 가라고 하며 장난감도 꺼내주셨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애정을 받았고 저는 형제가 없어도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명문 여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집안이 유복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거기서도 우리 집의 재력은 뒤처지지 않았어요. 원만한 교우 관계는 고등학교 때도 지속되었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서울이었으니 집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공부만 하던 저에게 대학은 신세계였어요. 즐거운 대학 생활이 지나고 어느덧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게 됐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었고 딱히 부모님께 반항했던 적이 없고 화목한 분위기라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머니한테서 들은 정보로는 그 집도 상당히 여유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그 집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집도 그 집도 서로 이득인 상황이었어요. 그걸 알고 부모님들끼리 자식들을 이어주려고 한 거였죠.
그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을지로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선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였어요. 훤칠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대화를 거의 주도하는 그 남자에게 저는 반하게 되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다소 수줍음이 많은 저한테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분위기를 이끄는 남자의 모습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대학 때도 주로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첫 연애를 그 남자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준철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오빠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궁금함을 가진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께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경우였지만 준철 씨와 저는 서로를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어해서 순조롭게 사귈 수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매우 짧았어요. 서로 그 시절엔 딱 결혼 정년기였고 무엇보다 아버지들 사업이 엮여서 결혼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워낙 양가에서 추진하던 결혼이라 매우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상견례에서도 저와 남편의 얘기보단 서로의 사업에 관한 얘기가 주가 되었고 저희에겐 그저 잘 살면 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예단이니 뭐니 그런 것들은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하셨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시댁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형제가 없었는데요. 남동생은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아가씨는 그때 당시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고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가씨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남편 가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의 외모를 제가 마음에 들어 했지만 미처 생각 못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 말에 꼼짝 못하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우리 친정엄마와 완전히 반대였는데요.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셨고 말씀도 세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다정하고 친절했는데 시어머니는 직설적이고 단호한 화법이라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에는 저에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저를 부엌으로 불러서 매일 요리를 하게 하셨는데 덕분에 요리 실력이 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본인의 사업이 우리 아버지 덕분에 확장되고 수입이 느니까 저를 예뻐하셨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다만 시누이는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본인이 막내라 부모님의 애정을 많이 받다가 제가 들어오니 아무래도 분산되니까 그게 싫었나 봐요. 저한테 처음부터 살짝 적대적으로 대했는데 다행히 그럴 때마다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막아주어서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 시어머니와 아침을 만들고 식구들이 나가면 그때는 시어머니 옆에서 뜨개질도 하고 꽃꽂이도 했습니다. 집에 일하는 이모님들이 2분이나 계셔서 청소나 빨래는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남는 시간은 주로 시어머니와 보냈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도 확실히 저를 편하게 대하셔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대학생이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시누이가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이제 가족이니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해지라고 저희 둘을 내보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나가면 시누이는 도도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며 돌아다니고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시키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그냥 귀엽기도 하고 왜 저한테 저러는지 알 것 같아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시누이의 적대감도 슬슬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저를 가질 때 입덧이 되게 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딸 아니랄까봐 저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자꾸 속에서 올라와 같이 먹지 못할 지경까지 되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 못하니까 살이 점점 빠졌고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저에게 임신 기간에는 친정에 가서 머무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반대했지만 제가 그때는 친정에 잘 가지도 못해서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친정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편해서 입덧이 덜했기 때문에 친정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굳이 뭘 가서 있냐고 저에게 예민하다고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확실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떨어져 살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 하셨죠. 남편은 시댁에서 시아버지와 같이 출근해야 했기에 거기서 다녔지만 친정으로 종종 와서 제 얼굴도 보고 친정 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비록 마마보이여서 저를 난감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남편이라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싹싹하게 행동했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저는 임신 기간을 보내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고 하시며 아주 예뻐하셨는데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바랬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셨어요. 그래도 집안끼리 엮여서 저에게 대놓고 아쉬움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말로 다음에는 아들이 나올 수 있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들이면 한 명으로도 괜찮지만 딸이니까 다시 아이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 당황했었지만 그래도 옛날 분들이시고 또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회사와 시아버지 회사가 합병할 준비도 시작했기 때문에 아들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회사를 이어받으면 그때 아버지들끼리 회사를 합병해서 하나로 합치자는 얘기가 계속 논의 중이라 제 임신이 화두에 올랐는데요. 남편도 바로 아이를 다시 가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를 가지는 게 저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 생각은 잠시 접고 딸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남편의 성격을 닮은 건지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시부모님도 우리 친정 부모님들도 딸을 보며 흐뭇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선물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 낳은 제 자식이니까 너무 예뻐서 친구들 모임에 많이 데려가곤 했는데요. 그렇게 딸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시댁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기르며 시댁 식구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결혼 생활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으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랬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될 말을 중간에서 시어머니와 저에게 자꾸 말을 옮기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냥 속 터놓고 얘기하자고 할 정도였죠. 남편은 말이 워낙 많고 한시도 입을 가만히 두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성격이 가끔 위로도 되어주었고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이 그런 남편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여느 결혼한 가정이 그렇듯 저와 남편은 때로는 사이가 좋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합병을 논의 중이던 우리 아버지 회사가 급속도로 재정이 안 좋아지게 된 건데요. 친정에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표정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엄마한테 따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땐 엄마가 말을 아끼셔서 저는 큰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버지 회사가 곧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당장 엄마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엄마는 그제야 참았던 말을 토해내셨는데요.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 아버지에게 무리한 투자를 하라고 부추겨서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믿고 크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말을 엄마는 저에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투자를 강요한 시아버지는 아버지의 투자가 결과가 안 좋으니 바로 등을 돌리셨다고 해요. 남편은 저에게 친정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투자할 줄 몰랐다고 하고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강요하더니 바로 팽하는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셨죠. 친정아버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에게 배신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이게 다 시댁의 노림수라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던 우리 집을 본인들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한 거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른 척 하시며 저에게 아버지 사업은 요즘 어떠냐고 다 알면서 물어봐서 저를 황당하게 하기도 했고요. 신우는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옆에서 쿡쿡 웃으면서 말리는 신용을 하는데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다들 왜 그러냐고 막아주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친정엄마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친정 부모님은 아이까지 낳은 저를 보고 꾹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크게 실패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온전히 시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단독으로 본인 회사에 치명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걸 아버지가 열심히 도와 망하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위태로웠는데 그래도 제 시댁이라고 아버지는 노력을 하신 거였죠. 그래도 다 같이 망하는 것보단 이게 낫다며 아버지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사건이 흐르고 양가는 타격을 둘 다 입어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흉흉해서 명절이나 생일 때도 좀처럼 웃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만 보며 버티고 버텼고 남편도 그때는 제가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심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죠. 제가 시아버지에게 실망했어도 남편이 자기가 회장이 되면 다 보상해준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제 마음이 조금 유해졌고요.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던 집안 분위기가 와장창 깨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가 5살 때였어요. 시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회사를 지키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던 아빠가 그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한 채 열심히 서재에 박혀서 일만 하던 아버지는 그만 과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맡던 일은 매우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공백으로 자리가 있으니 당연히 회사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제가 부탁해서 남편이 친정 회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친정 아버지의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친정 회사가 시댁 밑으로 들어가서 예전처럼 동등한 관계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시댁의 자회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전에 쓰러지셨는데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걱정되어 제가 일단 비밀로 하고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던 걸 알고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도 망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충격이 컸던 엄마는 실어증에 걸리게 되셨어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와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했고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어요. 엄마는 말을 완전히 잃기 전에 저에게 시댁 때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시댁이 조금만 재정적으로 딱 2달만 도와줬어도 어떻게 굴러가긴 했을 텐데 너무한다며 울분을 토하셨죠. 아버지가 배신당하고도 시아버지 회사가 휘청거렸을 때 도움의 손길을 건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하기를 기다린 사람들처럼 그럴 수가 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보냐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시고
곧 실어증에 걸리셔서 말을 하지 않게 되셨죠. 아마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진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 집이 파탄난 것을 가까이서 보고 마치 자기네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저를 위로했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증스러웠어요. 남편에게도 실망했고 시댁 식구들은 꼴도 보기가 싫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는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힘들게 살고 저는 대학을 나오고 바로 결혼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가 있으니 깔끔하게 이혼하고 갈라 사는 것도 불가하고 우리 집을 망하게 만든 곳에서 저는 아이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는 우리 아빠가 남긴 소중한 지적 재산을 다 가로채서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시댁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지만 현실적으로 시댁을 박차고 나갈 수도 없었답니다. 당연히 마음 같아선 시댁을 갈아엎고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아무 능력도 없었고 가진 거라곤 저만 바라보는 딸과 친정엄마뿐이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버티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야 뭐 원래 저를 미워했으니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행동하더라고요. 집에서 빨래 및 청소와 요리 등 집안일을 담당하시는 이모님이 2분이나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이모님들을 해고하고 저한테 모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를 해도 시어머니는 더럽다고 먼지가 이게 뭐냐고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또 기껏 정성을 담아 요리를 해도 다시 하라고 하기 일쑤셨죠. 진짜로 청소나 빨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트집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괴롭히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저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지도 않고 그저 방관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유있게 자라서 친정집에도 일하는 이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집안일을 태어나 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당연히 빨래나 청소가 익숙치 않았고 그래서 구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만 표정이 안 좋아도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장 나가면 진짜 길거리에 앉아야 하니까 버티고 버텼는데요. 저는 시누이와 부딪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 언니! 옷 이거 망가졌잖아요! 이렇게 세탁하면 어떡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다리미로 피면 괜찮을 거예요. 금방 해줄게요. 이거 내가 손빨래 하라고 했잖아요. 언니, 이거 물어낼 수는 있어요? 진짜 돈도 없으면서 짜증나게. 아가씨는 제가 원피스 빨래를 잘못해서 주름이 잡혔다고 화를 내며 원피스를 제 앞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찢어지거나 오염 때문에 입지 못할 지경도 아니고 단순히 주름이 잡혔다는 이유로 저렇게 화내는 시누이를 보니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그 뒤에 온 말은 더 제 마음에 콕 박혔는데요. 아가씨는 저를 돈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을 해도 그 집에서 시누이를 말릴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 어찌 보면 시누이는 물 만난 물고기였던 거죠. 그러다 또 어느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서 큰 돈을 주고 고급 원피스를 사주신 게 있었습니다. 흰색이고 무릎까지 오는 긴팔 원피스고 가슴 쪽에 브로치도 있고 벨트까지 있어서 매장에서 제일 비싸게 팔던 원피스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대학에 가서 입고 다니라고 사주셨는데 저는 막상 아까워서 몇 번 입지도 못했던 그런 원피스랍니다. 아끼는 거라 중요한 자리에만 입고 다녔는데 예를 들면 졸업사진을 찍거나 중요한 발표 자리에 입고 다녔어요. 또 무려 시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를 올 때도 입었던 원피스랍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그 원피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말도 전혀 하지 않고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가 커피를 쏟아서 들어온 거예요. 언니,
이거 내가 오늘 밖에 입고 나갔는데 커피에 조금 흘렸어요. 아마 세탁하면 괜찮을 거예요. 아가씨, 그래도 말도 없이 입고 나가면 어떡해요. 저는 아가씨가 입고 나간 줄도 몰랐어요. 네? 지금 언니 저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아, 진짜 어이없네. 이깟 옷이 뭐라고 저한테 그래요? 옷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말은 하고 입을 수 있잖아요. 아가씨가 미리 말하면 저는 당연히 입고 나가라고 했을 텐데요. 아, 그만!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돈 줄 테니까 그만해요. 누가 보면 옷에 금가루라도 칠한 줄 알겠어요. 아가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며 진짜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더니 저에게 10,000원짜리를 던졌습니다. 이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크게 화를 냈는데요. 옆에서 저한테 딱 달라붙어 있던 딸은 급기야 울기 시작했어요. 아가씨는 어이가 없다고 옷이 뭐라고 시누이한테 그러냐고 화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오신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 옷 얼마냐고 본인이 100벌도 사줄 테니 자기 딸에게 큰 소리 내지 말라며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옷의 가격 때문에 시누이에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옷이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옷이었고 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일부러 사주신 거라 진짜 의미가 남달랐던 옷이었거든요. 말도 하지 않고 입고 나간 시누이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을 하기 시작했고 조용하던 시아버지도 저에게 뭘 그렇게 유난이냐는 식으로 말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반응은 남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집이 망하기 전까지는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완전히 시댁 편이었고 특히 예전부터 보이던 마마보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시누이야 어리기도 하고 처음부터 저를 미워했기 때문에 시누이에게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옷이야 다시 사면 되잖아. 그 옷 아빠가 나한테 입학 선물로 사준 옷이라고 했잖아. 나한테는 의미가 많은 옷이라고. 아, 그럼 내가 똑같은 걸로 사줄게. 그럼 그만할래? 진짜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벽과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의 반응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얘기하면 귀찮다는 식으로 반응했고 나중에는 저리 가라고 손을 휘휘 휘젓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저런 짓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급기야 나중에는 바람까지 피웠어요. 심지어 저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친정 사업이 무너지기 전에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 몇 번 동창회에 같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따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큰 배신감에 남편에게 바람 피우는 거 맞냐고 물었더니 남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아니, 우리 집은 아들이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해. 미정이는 자기가 아들 낳아줄 수 있다더라. 너도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봐.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쉽니?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나만 노력해서 될 일이냐고. 그럼 네가 아들을 낳던가. 왜 난리야 진짜 짜증나게. 당신 유부남이야. 진짜 왜 이래? 정신 차려. 우리 딸 얼굴 보는 건 민망하지도 않아? 제가 나중에는 울면서 얘기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제가 시댁에 계속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못 나가고 있던 이유는 아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아들의 핏줄이라고 딸에게는 부족함 없이 베풀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에 보냈었고 사교육도 시키고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것도 싫어하셨고 오히려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눈 감아주셨죠. 아니, 눈 감아주는 것을 떠나서 아들을 낳아오면 당장이라도 저를 내보내고 제 후배와 재혼을 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지하게 자립할 직장을 알아봐야지 생각했는데 시댁의 2층 집을 제가 홀로 집안일을 하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서 일하는 조건을 물어봐도 저에게 부잣집 며느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결국 제가 구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돌고 돌아 시어머니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배신자라고 하며 혼자 몰래 돈 벌어서 집 나갈 생각 중이냐며 화를 냈어요.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 하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집을 못 나가게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는 남편의 바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제가 있는 앞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아마 회사에 소문이 금방 나니까 처신을 잘하라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을 해도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돈 회사를 망하게 하고 덕분에 더 수익이 늘어서 잘 나가게 된 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 건지 궁금했죠.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구박을 받고 열심히 빨래와 청소를 하며 식구들 밥을 차리고 또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지옥 같던 생활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조금씩 비상금을 마련했고요. 제가 빨래 담당이라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를 뒤져서 아무리 적어도 그렇게 조금씩 모았죠.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에도 조금씩 더 샀다가 다시 시장에 가서 반품하고 그 돈을 모으기도 했으니 완전히 당했다고는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소소하게 저는 비상금을 모으며 딸이 더 크기 전에 도망가서 친정엄마와 살아야지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작은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엄마는 실어증에 걸리시고 우울증도 크게 걸리셨는데 무엇보다 식사를 많이 챙겨 드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도 했고 갑자기 회사는 없어졌고 사모님 소리를 듣다 혼자 가난하게 사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찾아가려고 해도 저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제가 딸이랑 찾아가면 반가워하며 좋아하셨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빙판에서 쓰러져서 크게 넘어졌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과 발목도 다치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입원시키고 일부러 시댁에는 말하지 않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비상금으로 입원비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입원 기간이 늘어나자 비상금은 바닥을 보였고 더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결국 시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생각나신 건지 다행히 병원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한테 엄마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냐고 이런 시댁을 본 적 있냐고 매일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구박해도 실질적으로 엄마 병원비를 시댁이 내주고 있으니 저는 심해지는 괴롭힘에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는 병원비로 저를 괴롭히고 시누이는 제 얼굴만 보면 무조건 뭐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집을 나오지는 못했던 거죠. 시댁은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슬슬 경영권을 남편에게 넘기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사실 되게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놓고 사기도 치고 편법도 많이 하고 진짜 돈을 벌기 위해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엄마 병원비를 내줘야 하냐고 저에게 말하며 눈치를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말도 잘 안 섞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결혼해서 나갔는데 결혼 전처럼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와서 변한 건 없었죠. 사실 그때 병원에서 저에게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 넘어갔고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도 낮았고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편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좋다고 의사는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딸이니까 자식으로서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 부탁을 시부모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양심이 있으면 수술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특히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화를 많이 내셨는데요. 남편에게 부탁해도 그만 엄마를 보내주라고 하며 돈 부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를 먹고 생긴 돈이 엄마 병원비를 다 내고도 남을 텐데 시댁 식구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아프게 된 이유도 사실 시댁 때문이잖아요. 원래 같았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진짜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벌려 저에게 집을 가고 싶다고 하였고 결국 수술은 포기하고 퇴원해서 엄마가 혼자 살던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급작스럽게 엄마와 저는 아빠 산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진짜 무작정 결정해서 간 거라 시댁에 연락도 못하고 갔습니다. 아빠 산소 앞에서 엄마는 이제 아빠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울려서 봤더니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한숨을 쉬고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냅다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야?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들어와서 화합해! 어머님, 저 지금 친정엄마랑 아버지 산소에 와 있어요. 금방 들어갈게요. 거길 왜 가?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집으로 와! 아버지 산소에 온 게 쓸데없는 짓이라니. 이 말을 듣고 진짜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이던데 저는 놀랄 만큼 침착해졌어요. 엄마한테 갔더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에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고 밤까지 같이 산소 앞에 있다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에게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 생각하며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 퇴근이 그날따라 늦어져 저보다 늦게 집에 왔는데요. 시어머니는 남편만 들어오게 하고 저보고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평생 살라고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는 밖에서 덜덜 떨며 결국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엄마 집으로 갈까 생각도 했지만 안 그래도 아픈 엄마에게 걱정만 주는 꼴이 될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덜덜 떨며 시댁에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침에 시아버지가 출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왜 들어오냐고 평생 들어오지 말라기에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얼마 남지 않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려고? 그래!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아직 등교하기 전인 딸의 손을 잡고 짐을 챙기고 나가니까 어머니는 고맙게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동안 엄마 병원비 내준 것을 갚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정을 뗄 수 있게 해준 시어머니에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갑자기 돌변해서 어딜 가냐고 붙잡았는데요.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가랬다가 나가지 말랬다가 혼자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겨우 떼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더니 한숨을 쉬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쉽게 이혼할 줄은 몰라서 웃기기도 했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이혼 도장을 찍을 때도 서로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워낙 아들을 원했던 집안이라 제가 딸을 데리고 이혼한다고 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엄마가 계신 집으로 갔는데 그때 엄마의 상태는 바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어요. 실제로 저와 같이 살다 2주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엄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는 돌아가시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이 망했을 때 겨우 숨겨놓은 돈이라고 주셨는데 힘들고 더러워도 버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과 엄마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변두리였고 경기도와 가까운 곳이었는데 시댁과 거리가 꽤 있어서 동네 주민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비상금으로 겨우 이렇게 단칸방 하나를 구하고 딸이 학교에 간 동안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종일 식모처럼 일했던 기억이 남아있어 일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낙지 요리를 팔던 곳이었는데 딸이 하교하고 바로 가게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딸을 많이 예뻐하셔서 딸이 오면 밥도 챙겨주시고 참 고마웠던 분이세요. 그렇게 2년을 일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병이 생겨서 가게를 접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진짜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일하면서 돈을 진짜 많이 아끼며 살았습니다. 딸이 먹고 싶어하는 과일도 많이 사주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돈을 모았던 걸로 작은 우동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진짜 작은 가게라 앉아서 먹고 가는 자리가 10자리가 채 되지 않았고 일하는 사람도 저 한 명이었어요. 메뉴도 우동과 김밥 딱 2개였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있으니까 혼자 그렇게 가게에서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의 목표는 그저 탈 없이 딸 1명 잘 키우는 거라 작은 가게였어도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물론 여자 혼자 가게를 하는 게 전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웃으며 일하려고 노력했더니 단골 손님들도 몇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남자 1명이 들어왔어요. 인사를 하고 쳐다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전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와? 나는 당신하고 할 말 없어. 당장 나가. 내가 미안했어.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진짜 미안해. 내 후배랑 바람났잖아. 왜? 걔가 아들 안 낳아준다지? 왜 가만히 잘 사는 사람 찾아와서 난리야? 전 남편은 뭘 먹어도 잘못 먹었는지 저에게 다시 재혼하자고 말했고 저는 대꾸하다 가치를 못 느끼고 계속 무시했더니 나가더라고요. 살면서 다시 볼 일 없겠지 생각했고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찾아오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렇게 나가고도 계속 저를 찾아와서 재혼을 요구했어요. 나중에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신랑 일을 하다 경찰을 부른 적도 있고 보다 못한 단골 아저씨가 대신 쫓아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낳을 생각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해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었죠. 제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을 때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무시하더니 왜 이러는지 이해도 안 갔고 이해해주기도 싫었습니다. 당신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너희 아빠 사업 비리 다 밝힐 거야.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거 다 알아.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 다행히 제가 저렇게 말하자 저 뒤로는 더 찾아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같은 서울이니 뭐 알 방법이야 많았겠죠.
그런 걸 생각했으면 지방으로 갔을 텐데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에게 황당하고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게 단골 손님 중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우동과 김밥을 먹고 일어나더니 저에게 가게 끝나고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퇴근하고요? 집에 가야죠. 그러지 말고 오늘 저랑 밥 먹어요. 제가 맛있는 갈비 파는 곳 알아요. 마침 그날이 딸이 친구와 놀다 들어간다고 했던 날이라 저는 그분을 따라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갈비를 먹고 바로 집으로 갔는데 그 단골 손님은 그 뒤로도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종종 요청했습니다. 그 횟수가 늘면서 저도 이 손님이 나에게 단순히 밥을 먹자고 부른 게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딸이 있었고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아서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을 태평이라고 소개한 단골 손님은 저보다 2살이 어렸고 무려 직업이 검사였는데요. 끊임없이 구애하기에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저 딸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이혼하고 혼자 이렇게 가게 운영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미 따님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잘 키워서 검사 만들어놨더니 애 딸린 이혼녀랑 사귄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고아예요. 처음에 저 말을 듣고 저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장사를 했는데요. 자꾸 계속 결혼하자고 찾아오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한테 잘해주고 다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떠나시고 시댁 식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안 그래도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는데 태평 씨는 확실히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언제는 가게 마감하고 둘이 술을 마시다 제가 술김에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생활을 쭉 말한 적이 있어요. 자랑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제 얘기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다소 충동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태평 씨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말을 끊거나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얘기를 다 들어주었고 나중에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하기에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해서 딸에게 물어봤더니 딸은 마치 그때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제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기억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이 딸에게 딱히 잘했던 것도 전혀 아니니 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태평 씨가 진짜 고아였고 유복하게 자라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대학생 때부터 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이 있기도 했고 또 본인이 공부도 잘해서 검사가 되었다는데 무려 제가 첫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공부하느라 바빴고 본인의 인생이 안정될 때까지 연애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가게에 와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다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그 대신 반지를 나눠가지고 딸하고 셋이 그리스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서로 진심 어린 편지도 주고받고 딸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본인이 버는 돈이 많으니 제가 가게를 접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식당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고 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미 단골도 많이 생겨서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사연이 하나씩 있는데
단골들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도 즐거웠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존중해 주었고 대신 몸이 무리하지 않게 주말과 공휴일에는 꼭 쉬고 저녁 시간은 남편과 딸과 셋이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딸을 학교에 보내고 저는 가게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남편과 딸과 셋이 밥을 먹는 생활은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일이 바빠서 야근하는 날도 많았는데요. 그럴 때는 딸과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같이 근사한 저녁도 먹고 우리는 먼저 집에 오기도 했는데 그것조차 행복했어요.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안 찾아와서 저를 잊은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도대체 왜 또 왔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 아들 안 낳아도 돼.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제발 돌아와줘. 내가 미안해. 무릎이라도 꿇을게. 여러분, 속이 뒤집힌다는 표현은 이때 쓰는 게 맞겠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전 남편이 저를 찾는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집안 살림을 몇 년 동안 노예처럼 했으니 당연히 제가 제일 잘하겠죠. 그걸 못 잊고 절 찾아와 저딴 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니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저 쫓아내고 문을 잠갔어요. 어차피 돈이 목적인 장사가 아니니까 가게 문을 닫더라도 저 인간을 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장사를 쉬고 밤에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남편은 곰곰이 듣더니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자기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전날에 그렇게 쫓겨난 남편이 다시 오면 진짜 남편이나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에 나타난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이혼하고 몇 년을 못 봤지만 제가 어떻게 그 얼굴들을 잊겠어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가게에 들어오는데 그 장면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김밥을 자르다 멍하니 멈춰 보기 싫은 얼굴을 바라보는데 저를 보자 시누이가 특유의 업신여기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마보이인 전 남편이 일러서 온 게 틀림없었죠. 가게 크기 봐라. 무슨 화장실보다 작네. 이러면서 재혼을 왜 거부해? 아니 그니까 엄마 여기 너무 수준 떨어진다. 괜히 쫓아냈나? 그지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 아유 그냥 다시 돌아와라. 다 잊고 용서해줄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내보냈는데 손님들은 다행히 아무 탈 없이 나가주었어요. 이혼하고 나와도 이렇게 시댁 식구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도대체 이 인간들은 저에게 왜 이러나 싶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가게 앞에 벤츠 하나가 주차했습니다. 그 차는 아무리 봐도 남편의 차였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누구야? 전 시댁 사람들. 전 남편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 엄마랑 동생을 보냈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가서 명함을 건넸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명함을 받고 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검사라는 것을 보자 저를 그렇게 비아냥대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나가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앞을 가로막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회사들 잡아놓을 수 있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자 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아들한테도 말해서 얼굴 볼 일 없게 하마.
그리고 둘이 그렇게 도망갔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도 다 저 거지 같은 시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혼자 알고 있던 시댁의 비리를 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시댁의 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만 찾아오지 않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으면 그냥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엉엉 울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이혼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서 과거에 미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미안하면 애초에 미안할 짓을 하지 말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부모님 산소에 갔는데요. 예전처럼 삶이 막막하지도 않고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든든한 지금의 남편도 언제나 제 편이고 우리 딸도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무엇보다 지금 남편과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아이도 낳았는데 그렇게 시댁이 원하던 아들이에요. 현 남편과의 아이인데 우리는 낳기 전에 아들이던 딸이던 둘 다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아들을 낳으라고 했던 전 시댁 식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이 원하던 아들도 낳고 지금은 새로 생긴 소중한 가족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도 제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한 인생 살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